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적조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3월 13일 날 끝난 양회, 그리고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 이 두 행사를 중심으로 공산당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 중국이란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려면 중국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 중국 헌법 1조는 중국이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천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다 해서 일단 형식적으로 국가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거를 명확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국이 또 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사실은 절차가 핵심이죠. 그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을 때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는 걸로, 권력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할 때 세웠던 원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국가와 공산당의 대표 기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대표들은 사실 21년 11월부터 22년 7월까지 9개월 동안 38개 선거 단위에서 후보들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다가 중앙당 자격심의위원회에다 보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서열 3위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려갖고 그 사람들이 2296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더해서 중앙당에서 또 70명가량을 또 추가로 여기다가 추가해서 보내서 전체적으로 2370명가량이 이제 대표대회에 참석하게 됐고요. 5년에 한 번 딱 열리는 거고, 5년 동안 한 번 열리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중앙이 중요하잖아요. 중앙 집권이니까 중앙이 중요한데 대표회의에서 하는 일이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위원 205명, 후보위원 171명을 선출을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2370명이 모여서 명단을 토론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아마 이 후보들은 이 중앙위원하고 후보들은 다 사실 이전에 협상에 의해서 다 선정이 끝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표대회라고 해도 추인하는 성격이 컸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중앙기율검사위원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중앙위원들이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개 위원회의 위원들을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국 대표대회가 끝난 그 다음날 1차 중앙당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회의라는 게 중앙위원 205명이 모여서 하는 거죠. 이 후보위원들은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제 보기만 하는 걸 것이고요.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전회가 열려서 중앙당직, 총서기, 서기 뭐 이런 중앙정치국원, 그 다음에 정치국 상무위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죠. 그 사람들을 선출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전국 인민대표회의가 열리기 직전에 2월 26일, 28일 날 그때 모여서 중앙당 전체 회의에서 국가직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이라고 해도 사실은 이게 바뀌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의 임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국 대표 회의에서는 추인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때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제 양회의 한 축이죠. 양회는 그 정치협상회의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하고 두 개를 양회라고 부르는데 이게 헌법기관은 아닙니다. 헌법기관은 아닌데 헌법에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이 국가기구는 공산당이 영도하는 다당 합작과 정치협상 제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정치협상 제도라고 하는 게 정치협상 제도를 대표하는 것이 이 인민정치협상회의인데 이게 중국 헌법이 1954년에 제정이 됐는데 중국이 건국된 거는 신중국이 건국된 거는 4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년 동안 실질적으로 국가 최고 권력기구로 기능한 것이 바로 이 정치협상회의입니다. 정협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공산당이 49년도에 집권을 했는데 국가에 대한 대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 공산당이 이 건국한 신중국 안에 있던 소수 정파하고 직능 대표들을 다 모아서 전국 대표성을 부여하면 자기들의 정통성을 그나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정협을 처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국가 최고의 권력기구 형식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 주석 이런 거를 여기서 뽑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54년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54년 이후에는 헌법이 생기면서 이제 전국 인민 대표회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기구를 없애야 할까 이제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택한 거는 이 정치협상 제도를 그냥 두자, 이 헌법에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해갖고 이 기구 이름은 명시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이 협상 제도라는 틀로다가 이걸 흡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4기로 돼 있고요. 인민대표회의하고 똑같이 5년 임기고 매년 한 번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회의의 성격이 현재는 자문과 정책권의로 바뀌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능 대표를 뽑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인민대표회의 하루 전에 해서 정책권의를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 선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전부 공산당 추천이고요. 올해 1월 달에 다 추천이 이루어졌고 2172명이고 공산당과 소수당들 그다음에 화교들 뭐 대만 동포들 그다음에 직능 대표로서 문학 예술 그다음에 과학기술 사회과학 경제 교육 농업 의료 뭐 신문 출판 홍콩 종교도 들어가 있네요. 소수민족도 있고요. 근데 눈여겨볼 것이 홍콩이 12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문과 정책 건이다 보니까 홍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국 본토보다는 앞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문을 받을 게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좀 더 많은 인원을 할당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의 최고 권력기구죠. 이 전국 대표회의 전국 인민대표회의는 올해로 14기죠. 54년 헌법 제정된 이후로 이제 14기고요. 매년 1회 개최되고 이것도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하고 똑같이 간접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2,997명이 선출이 됐고요. 올해 1월이죠. 그 다음에 성급에서 70만 명당 1명, 홍콩은 인구가 700만 명인데 36명이나 뽑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할당을 한 거죠. 마카오도 좀 많이 할당했고요. 대만도 2천만 명에 지금 13명이니까 대만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네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것이 군경이 278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해봐서 한 500만 명 가량 될 텐데 그 인구 비례로 보면 얼마 되지 않은데 거기에 거의 10% 가까운 사람들을 할당을 했죠. 그만큼 군경을 중시한다는 의미고요. 소수민족은 12% 정도 할당하는데 사실 그 공식적으로는 뭐 8%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거의 15% 이상 될 겁니다. 그 워낙 그 자기 민족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도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임자 비율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서 그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가기구 구성원, 그러니까 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부총리, 법원장, 검찰원장,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선거하고 임명한다는 건데 사실은 공산당 추천을 추인하는 정도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국가 최고 권력기구이긴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뭐 그 반대표가 나온 게 안건에 대한 반대표가 나온 게 거의 없고요. 딱 한 번 유의미한 게 그 삼협댐, 산샤댐을 만들었을 때 뭐 반대가 3분의 1 가까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역사상 최고의 반대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인하는 기구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1인 1당 독재를 그 이 민주의 형식을 빌리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국은 사실 공산당 말고는 그 정치적인 발언권이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제 주위에 그 중국 분들 아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 말을 안 해요. 그 선거를 해봤냐 물어보면 해봤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다 하는 건데 그 얘기인즉슨 제 주위에는 공산당원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말씀드렸지만 공산당이 전국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 공천을 추천하는 거니까 공천을 확실히 조직한다, 성실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중앙에서 선거 단위별로 쿼터를 이렇게 할당을 하면 그 선거 단위는 당중앙 요구와 자기들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천하거나 지명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당중앙 요구가 굉장히 세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헌법이 민주 집중,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워낙 강력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 당 체제도 그렇고 그래서 당중앙이 요구하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는 심의도 당중앙에서 하니까요. 그 조사를 엄격하게 한다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거는 걸러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명망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무슨 추문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채널, 다단계, 다면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 아니면 직업도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다 같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그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 대표들을 다 뒤진답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기층 조직부터 이 선거 단위별로 추천하는 거니까 선거 단위 최상위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각 계층이 골고루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 각각 단계별로 다 모든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뭐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를 치밀하게 조직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모여갖고 하겠죠. 모여서 그 합리적인 선거 방법을 마련한다고 돼 있는데 선거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문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거 방법을 마련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성문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이상합니다. 여하튼 그 그러니까 상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보를 뽑게 되면 심사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자격 심사위원회가 누구냐면 그 공산당 서열 3위가 위원장으로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근데 심사라는 게 결국은 꼭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2296명을 그 골라내서 뽑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3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외부 특별 초청도 있더라고요. 뭐 70몇 명이 74명인가 있어서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 2300 몇 명이 모여서 그 공산당 기초당 조직이 490만 개나 된다는데 그 당 조직하고 9,600여 9,700만 명에 가깝습니다. 9,700만 명 당원을 대표해서 20차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발이 되잖아요, 대표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직능별로, 직업별로 뭐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생산직 노동자가 8.4%, 농민이 3.7%, 전문 기술직이 11.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민이 중국은 그 엄청 그 비율이 높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제가 기억하기 10몇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동자도 제 기억에는 생산직 노동자가 2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직능 대표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전문 기술직은 12%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성별, 민족별로 보게 되면 여성이 27%, 우리나라 이제 정당이니까 국회랑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 국회는 19%로 돼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여성이 좀 작죠. 그 다음에 소수민족이 12% 정도 되고 그 인구 비례로 보면은 한 7, 8% 되는 것 같은데 약간 더 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7, 8%지만 그 한족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소수민족이 이 12%는 넘지 싶습니다. 실제로는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 평균 연령이 52세고요. 한국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는 55세. 55세 이하가 이제 60% 정도 되고 45세 이하가 19% 정도 되죠. 근데 중국이 중위 연령이 38세에서 39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보다 6, 7세 어립니다. 중국이요. 그거에 비하면은 조금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55세면은 우리나라 중위 연령보다 한 8, 9세 위로 보이는데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중위 연령보다 훨씬 높죠. 학력이 참 특이한데 공산당인데도 불구하고 전문대졸 이상이 95.4%고요. 대학원 졸이 무려 53%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산당원들이 대학원에 졸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공산당이 점점 어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집단화 되고 있다. 그리고 사실 공산당원은 중국에서 엘리트죠.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당 시기는 개혁 개방 이후가 97%니까 물론 49년 이전에 입당한 사람들도 아직 극소수가 남아 있더라고요. 있긴 한데 개혁 개방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대로 중국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로서 공산당이 지도하는 나라고요. 실제로 모든 실권이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공산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 헌법이 그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공산당 당원에 보면 공산당원들은 다 중앙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은 공산당 당중앙에서 다 결정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의 중의를 모아서 결정하는 나라가 아니죠. 국민들이 하는 거는 이
대표자들을 뽑는 건데, 그 대표자들도 사실 당중앙에서 다 그 심의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중국 사람들은 그게 당중앙과 일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대표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히 20대 대표회의, 공산당 20대 대표 20차 대표 대회 이후에는 총서기가 거의 모든 실권을 가지게 돼서 총서기가 주도하는 당중앙이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국가 결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는 뭔가 어떤 주제를 생각해보고 또 좋은 걸로 여러분들을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